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학교육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문학교육론도 그 간략한 그 오리엔테이션은 설명회 때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앞두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어떻게 문학을 학습할 것인지 OT를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 교재 설명, 그 다음 강의 계획 그 안에 다 포함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작년에 이제 시험을 보셨던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새로 시험을 또 보실 분들도 있고 해서 주로 이제 여기서 예를 든 게 작년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작년에 전국국어 시험을 보고 나서 논란이 많았던 문제들이 있어요. 고전 문학이나 아니면 현대소설 파트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추후 어떤 그 이제 소문들에 의하면 그 논란 많은 문제들마저도 사실 출제진이나 검토진 안에서도 그렇게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정할 바는 아니고, 그러니까 정답을 지금 발표하지 않거나 또 출제 기준이나 원칙이나 채점 원칙들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가 궁금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제 1차 합격자 점수가 발표 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논란이 없어져요. 항상 그래요, 항상. 항상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가 뜨겁고, 그 다음에는 2차 준비로 바쁘고, 그 다음에 1차 합격자 점수가 이렇게 자기 점수가 이제 발표가 되면 그러려니 하고 이제 다들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그런 논란의 과정을 지금 몇 년간 지금 지켜보면서 특히 재작년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문학 영역에서의 변별력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은 현대시가 낯선시가 나왔었어요. 박제삼의 봄바다에서와 같은.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도 14학년이나 15학년도도 낯선 시인 김기택의 뭐 유리에게라든가. 그래서 현대시 파트 부분에서 좀 낯선 시들이 나와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었어요. 그러면 항상 그 다음 해는 현대시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럼 그런 예를 들면 작년에 현대소설 파트 부분에서 김유정의 본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청준의 자서전들 이제 말하자면 현대소설 파트가 어려우면 올해는 또 현대소설 열심히 공부하실 거예요. 올해 현대소설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논란이 있는 그러한 문제로 다시 출제되리라는 보장도 없는데도 항상 이렇게 좁게 공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의 경향에 비추어서 올해를 준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소리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 또 5개년에 걸쳐서 문학이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문학의 공부 방법을 좀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작년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 이제 5개년의 서답형 문항의 문학 문제죠. 문학 문제의 출제 경향과 관련지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OT 자료가 있네. 이렇게 좀 또 띄우고 있네요, 제가. 전공국어의 학습 방법인데, 문학 학습 방법을 여기는 4가지 정도? 4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적용 분석의 수능 유형 문제에 대응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는 제가 2014학년도 이후에 서답형 문제 문항으로 바뀌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재작년부터서는 아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수능 문제를 많이 풀었었어요. 재작년부터서는. 14학년도, 15학년도는 긴가민가였었는데 16학년도 이후부터서는 수능 문제를 많이 풀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문제가 수능 유형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 이제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수능 유형의 문제였다. 수능 유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18학년도 작년에 그 A형 소설형 문제를 보시면 그 고전 소설이죠. 고전 소설인데 이 설화와 소설의 관련성에 대한 테마예요. 이 설화와 소설의 관련성은 반복되는 기출 테마예요. 조금 이것도 수업 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설화와 소설의 관련성이나 설화와 소설의 구분. 그래서 고전 소설의 첫 출발이 김시습의 이생주장전이라고 한다면 금오신화에 실린 수록된 김시습의 이생주장전에 금오신화에 실린 이생주장전이 그 전에 토대가 됐던 설화들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그 연관관계 안에가 차이점과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설화에 영향을 받았지만 설화가 아니라 소설인 이유, 이거는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 김시습의 이생주장전을 실어놓고서 또는 만복사저포기, 그 두 작품만 소설로 인정을 하는 것이 학문적인 추세예요. 나머지 이제 남연부주지와 같은 그런 작품들은 고전소설보다는 오히려 수필, 교술갈래로 여기는 경향성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형상화가 좀 덜 돼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아무튼 금오신화의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의 학습 활동들을 보면 왜 이것이 설화가 아니라 소설인지 그런 활동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지는 것들이죠. 이 테마도 소설과 설화와의 관련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재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검려하고 그다음에 임장군전이 있어요. 임경업전. 결말 부분은 비극적인 결말로 똑같은데 검려인 이제 야담류죠. 이것은 왜 야담이고 임장군전, 임경업전은 왜 고전소설인가? 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좀 반복되는 테마 중에 하나였고 그 테마가 여기 있는 최충전의 테마였어요. 다만 이제 이것이 수능인 이유가 다음 장에 이쪽 넘겨보시면 지문이 쭉 나오고 나서 보기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보기가 출제되는 것은 수능의 보기 문제들이 꼭 한 문제씩 있습니다. 근데 이 보기는 출제자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에 익숙해지시려면 일단 보기가 있는 수능 문제에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보기가 있는 수능 문제. 왜냐하면 보기는 이 문제 출제자의 관점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보기에 기역본과 니은본에 밑줄이 쳐놓고 이 최충전은 야래자 설화와 그 다음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가 관련 있는 소설이에요. 최충전이. 근데 이 두 개의 설화가 이 소설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서술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최충전을 몰라도 보기만 읽고 출제자의 논점에 따라서 작성 방법에 의해서 기역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니은은 반영이 돼 있으나 변형되어서 반영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역은 그냥 반영되어 있고 니은은 변형되어서 반영되는 거지. 이생주장전이라고 하는 김시습의 최초의 고전소설도 수삽성남이라고 하는 삼국시대 때의 설화죠. 통일신라시대 때의 죄송합니다. 고려시대 때의 그 민간설화가 그 안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영만 되어 있는 거지 또 변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교과서의 학습활동에서 살펴지는 것들인데 그러한 패턴으로 이 문제가 지금 출제됐고 또 하나는 수능 문제의 스타일이 보기를 주고서 이렇게 밑줄이 그어진 상태에서 밑줄 부분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선택지 안에서 고르도록 객관식 문항으로 나와요. 근데 이것은 지금 임용 문항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객관식이 아니라 선다형이 아니라 반영된 것을 찾아서 써라 또는 설명하라, 소술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작성 방법에 여기는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을 들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서술하라. 니은본 부분은 찾고 서술하라. 이런 이제
그 문제 유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능 문제를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재작년부터 객관식 문항을 이렇게 푸시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렇게 객관식 문항을 푸는 것만으로는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어떤 부분만 도움이 되냐면 찾는 것만 도움이 돼요. 수능 문제는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지에 잘못 찾은 부분을 이제 제거하면 되는데 우리 임용에서는 설명하거나 소술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객관식 문항을 임용으로 조금 더 수준을 좀 높여서 볼 필요가 있다. 수능 문제를 풀 때 수능을 임용식으로 높여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능에 보기가 있는 수능 문항 문제를 임용의 서술형 문항으로 바꿀 줄 아는 능력만 있다면 그건 문학 공부 다 하신 거예요. 혹시 그러신 경험은 없으시죠? 제가 재작년에 그런 스터디 팀을 봤었어요. 공부를 한 3, 4년 하셨던 분들이라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정평이 나 있는 그 교수들의 수업은 다 들었었고, 거기다가 자신들의 그 출신 학부대학들이 거기서 이렇게 문법이 센 대학이 있고, 문학이 센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 출신들은 굳이 여기 와서 문법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고, 또 심지어는 그 문법 교수님이 뭐 작년, 재작년에 출제진이거나 개론수 집필진이라면 굳이 여기 와서 뭐 누구의 모 교수의 그 강사에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문풀이나 모고 때 이제 문제만 이제 푸는 거죠. 그분들의 스터디 팀은 문학이 굉장히 강점이 있으신 그 학부 대학들 출신들이 모이셔가지고 문학은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한국문학통사는 당연히 학부 과정에서 띄고 들어왔고, 그래서 할 게 없어서 EBS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할 게 없어서. 할 게 없는 거야. 개론서도 다 읽었고. 해봤자 이제 임용기출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 스터디였죠. 그런 스터디에서 하셨던 것들이 뭐냐면 이런 보기가 있는 객관식 문제를 임용 문제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제 강의를 듣지는 않았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문제인데 한 번만 좀 봐주실 수 있냐고. 제 강의를 듣지도 않은데. 근데 몇 년 전에 들으셨죠? 몇 년 전에 들으셨어. 안면은 있고. 문제를 봤는데 역시나 이제 적응을 못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서답형 소술형 문제로 출제를 이렇게 변형시킨다는 게 이것이 그 한두 번의 그런 공력을 들여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시도는 굉장히 좋은 시도예요. 객관식 문제를 서답형으로 바꾸는 것들. 계속 이제 시도를 해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문제 자체가 완성도가 떨어지지만 그다음부터서는 내가 여기서 선택지 3번의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렇게 꾸며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보기도 약간 변형시켜야 되고 보기에서 주로 찾아야 할 부분이 뭐 소설 지문에서 두 번째 대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으라고 보기에서 아예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 수업 시간에 제가 워크북으로 이 수능 문제를 이제 드릴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 여러분들 평가원에서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또 뭐 마더텅을 비롯한 수능 그 기출문제의 해설지가 너무 충실하게 잘 나와서 저는 이거 바로 변형시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작년에 김유정의 본범 작품은 2016년도 6월 모의평가 때 실려 있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보기가 없는 작품인데 그 밭고랑에서 소를 이랴이랴 하다가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건지 마음이 싱숭생숭. 그 대목이 객관식 선택지 3, 4번에 위치하면서 공간적 배경의 문제로 6월 모의평가 때 나왔었는데 우리 임용 때 나왔을 때는 인물의 심리를 왜 이와 같은 마음이 인물의 심리가 이런 심리가 드는지 그 이유를 찾아서 소설하라고 이렇게 변형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변형시킨 거지 그 고스란히 객관식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법은 한 차례도 없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변형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수능 문학 출제자는 그러니까 임용 문학 출제자는 수능도 들어가면서 임용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의 출제 경험이 있는데 임용 수준으로 이제 이걸 변형시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그냥 3번이 정답인 이유는 이 작품의 두 번째 대목에 있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 임용 문제로 3번으로 이렇게 만약에 소설형으로 정답을 도출하려면 어떻게 문제를 바꿀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 견본의 예를 제가 제 문학 수업 시간에 매주에 워크북의 형태로 이렇게 뭐 수능 문제를 변형시킨 문제, 객관식 문항하고 그다음 변형시킨 문항하고 이렇게 두 개를 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이제 스스로 그 견본을 가지고서 다른 문제를 다른 작품에 한번 나도 이렇게 변형시켜서 한번 풀어봐야지라고 하세요. 아셨죠? 일단 매 수업 시간마다 과제물 형태로 주거나 아니면 형성평가식으로 줄 거예요. 이렇게 수능을 임용 수준으로. 그 경향은 제가 언제부터 예상을 했냐면 2014학년도부터예요. 수능 객관식 문항을 변형시키는 것은. 그때 혹시 한양대학교 그 임용특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양대에서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그 학부나 또는 뭐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그 신청자에 한해서 각 영역에 특강을 했었어요. 돈을 받고. 그런데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임용 출제진들이야. 당해년도가 아니라 예전에 몇 년 전에 임용 출제진들이어서 거기에 수업이 그 질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그때 현대소설을 가르치셨던 모 교수님이 2014학년도로 이제 바뀐 그 시점에서 내가 만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래요? 라고 준 게 개론서를 강의하신 게 아니라 수능 객관식 문제를 서술형으로 변환시킨 문제들을 한 5문제의 견본을 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관천수필이에요. 관천수필. 근데 이 관천수필이 언제 나왔냐면 재작년인가 나왔었죠. 근데 수능 때 나왔을 때는 관천수필이 전제민총과 관촌의 공간적 배경의 객관식 문항을 이분은 기입형 문항으로 냈었어요. 변형시켜가지고. 객관식 문항을 기입형으로 혹은 소설형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런 출제자의 경향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재작년 이후부터서는 모든 문학 문제의 유형을 이제는 수능 유형이다. 그 중에서도 보기가 제시된 수능 유형. 보기가 제시된. 그래서 작년도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아마도 임용 기출문제 공부하시고 또 임용과 관련된 이와 같은 개론서적인 지식도 쌓아야 되고 거기다 수능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문학에서 할 게 너무 많았었어요. 해야 할 게 너무 많았어. 초수생들이. 일단 개론서적인 지식은 문법을 좋아하는 국문학이나 국교과 학생들이 있잖아요. 문학을 좋아하거나 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문학이 이건 신기한 세계야. 신비한 세계고 문학을 인제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4학년도 소설형이나 그 전에 그러니까 2014학년도나 15학년도에 소설형으로 바뀐 그때는 문학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그 천재 18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꺼운 문학 작품론 있죠. 그거 계속 읽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작품을 일단 알아야 되니까. 처음에. 근데 이렇게 읽는다고 해도 내 머릿속에 남지를 않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그 다음 임용 문제에 출제된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출제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니까 안다고 하더라도 풀린다는 보장이 없어. 그런데 낯선 작품이 그때 당시에 많이 나왔었죠. 14학년도, 15학년도 낯선 작품이 나와서 낯선 작품의 문제 내가 낯익게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알아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두꺼운 천재 18종, 14종, 11종을 읽었었어요. 근데 16학년도 이후부터서는 모르든 알든 간에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간에 일단 출제자가 이렇게 보기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기의 관점에 의해서 그냥 해석만 잘하면 되겠다는 싶어서 이제 그 이후부터서는 이와 같은 두꺼운 그런 개론서류가 아니죠. 그와 같은 작품론을 일단 안 보고 그냥 수능 기출문제나 연합평가 문제나 시간 있으면 EBS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학에 관심이 없으시고 문학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이 지금 1월부터 여기 나오는 이건 개론서를 거의 제가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문학교육론의 개론서를 압축 정리한 게 1, 2월 교재예요. 이 개론서를 이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작품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며 작품 공부도 해야죠. 거기에다가 임용 기출문제도 공부해야 되고 거기다가 수능 문제까지 같이 푼다.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제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 사항은 양쪽으로 뭔가를 많이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양쪽으로. 저 수능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문제를 임용 문제로 바꾸어서 질적으로 한번 풀어봤는데 이게 이제 중요해진다. 다 풀었어요. 여러 번 봤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용 문제 수준으로 생각해서 수능 문제를 봤었어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형적인 수능 문제로 고전소설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또 필요치도 않고 또 이 보기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요구한 대로 기억과 니은을 작성 방법에 따라서 해당되는 작품에 해당되는 대목에 찾아서 서술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자면 보기가 있는 수능 문제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찾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 이제 그 연습이 잘 되면 서술하는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객관식 수능 문제를 푼다는 것은 찾는 연습만 하는 거야. 그런데 임용은 서술하는 것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임용 수준으로 바꿔서 그렇다면 이게 서술이 되려면 3번 선택지가 이렇게 서술 문항의 답안으로 나오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변형돼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수능 문제를 그대로 푼다는 것은 찾는 연습밖에 아니다. 하지만 그것도 필요해요. 빨리 읽고 빨리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은 작품에 대한 분석 능력을 수능 문제로 푸는 거예요. 작품 찾는 것. 그리고 작품은 뭐 수능에 실려 있는 작품은 여러 작품들이 있죠. 여러 작품들이 있고 아마도 제가 1월 말 정도나 2월 말 정도에 가게 되면 수능 출전 작품하고 그다음 교과서 수록 작품하고 임용 그다음에 출전 작품 이것들의 도표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그런 도표를 보면서 언제 수능에서 출제되거나 EBS에서 수록됐는데 어떻게 임용에서는 출제되었는가 그런 짝을 좀 지어서 여러 연관관계를 좀 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수능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자체도 풀어보시고 모의평가 문제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능 문제를 푼다면 최근 10개년만 먼저 푸시는 거예요. 최근 10개년만 먼저 풀고 시간이 더 있으면 EBS 수능 특강 같은 그런 작품의 대표 작가의 대표 작품, 낯익은 작품들이 나오는 문제에 보기가 실려있는 문제를 먼저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풀고 나서 푸는 것은 찾는 것이니까 이제 서술한 어떻게 답안 도출을 위해서 서술 임용 문제로 변형시켜야 할지를 고민해 보시는 거죠. 스터디팀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객관식 문제를 먼저 찾는 연습을 하고 나서 이걸 임용 문제로 바꾸어서 한번 내보고 서술하는 것을 스터디팀 내에서 할 수 있어요. 혼자는 못해요. 다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이건 찾는 연습만.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터디팀 내에서 이것을 또 하시기도 하고 저는 이제 스터디팀을 여러분들이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이 제 수업 안에서 변형된 문제, 객관식 문제하고 변형된 문제를 같이 워크북 형태로 항상 수업 시간에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두 번째로 수능 유형의 문제는 배경 지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보기에서 주어진 출제자의 관점에 따라서 작품에서 찾아주고 서술해 주시면 돼요. 그에 따라서 이제 보기를 읽어내는 능력, 분석 능력하고 함께 중요한 게 답안 작성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국어교육론하고는 좀 다르죠. 국어교육론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활용하는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문학은 지문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오히려 이제
재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서 4개를 찾아야 돼. 단어를 찾거나 또는 이제 작년 문제처럼 2개의 구조를 찾거나 하는 등의 찾기만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그래서인지 국어경론보다도 훨씬 더 문학에서는 답안 작성의 그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읽는 분석 능력도 요구되지만 시험이 수능 유형으로 쉬워짐에 따라서 이 쉽단 말은 그렇게 깊은 또는 수준 높은 배경 지식이 문학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치 않다. 지금 한국문학통사나 권영민의 한국현대문학사를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신 분이 있어요?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면 지금 잘못 방향 간 거예요? 개론서 읽기 하지 않잖아요. 근데 2009학년도 객관식 문제 문항체제 당시에는 한국문학통사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나병철의 현대 그 소설론 이것은 그다음 방통대 출판부의 고전시가론 현대시로는 그 임용생들의 기본적인 개론서였어요. 기본적인.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 배경 지식이 필요치 않으니까. 그래서 답안 작성이 이제 중요해진다. 그럼 답안 작성이 중요해진다는 말은 내가 지문을 어느 정도 활용할까?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답안 안에 어떠한 용어를 집어넣을까? 이것을 1월 달부터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만 한다 이거죠. 문학은 특히. 국교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안이 배경 지식만 갖춰지면 소설할 수 있어요. 뭐 어제도 배웠지만 포트폴리오 평가의 장점. 이건 내가 배경 지식만 있으면 그걸 쓸 수 있어요. 그건 지문을 활용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문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문학은 답안 작성의 능력이 아마도 많이 요구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답안 작성을 연습하는 것을 7월 달에 보통 이렇게 학원에는 7월부터 문풀을 하잖아요. 7월부터 답안 작성을 연습하지 마시고 1월부터 지금 하셔야 돼요. 선생님 무엇을 가지고 그럼 답안 작성 연습하죠? 기출문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고요? 답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쓴 답안이 지금 출제자가 요구하는 논점으로 쓰여져 있는지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답안 작성을 하는 것은 주로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가지고서 답안 작성을 연습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예시답안이 교사용지도서에 있어요. 맞죠? 그리고 그 교사용지도서의 예시답안은 한 명의 교사가 만든 예시답안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 명의 교사에 의해서 검토된 예시답안이어서 조금 더 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그냥 임용 작성 방법의 첫 번째 작성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교과서 학습활동의 예시답안으로 답안 작성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의 교사용지도서는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그대로 주거나 그것을 변형한 문제를 주어서 여기서 나온 예시답안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했는지를 하는 겁니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예시답안을 읽어보면 이 정도 수준의 답안을 지금 요구하는 활동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그 답안을 안 보고 쓰실 정도면은 상당히 그 문학의 어떤 그 실력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답안을 가리고 그 답안을 도출할 줄만 안다며. 그 정도로 지금 학습활동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도 제 강의는 조금 있다가 이제 연간 강의 계획에 설명드리겠지만 3, 4월 이 교육과정 반에서 바로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다룹니다. 다뤄서 그런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가지고서 답안 작성을 연습하도록 3, 4월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하도록 문학 11종 교과서 11종 교과서에 다뤄지는 교과서 학습활동의 교사용지도서의 학습활동을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한 4개월에 걸쳐서. 그리고 이번에 새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것도 종수가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모두 다 구해가지고 그 교과서에 다뤄진 작품과 학습활동과 예시답안을 같이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죠. 그럼 이거는 3월 달에. 그럼 1, 2월 달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저희가 이제 형성평가 보잖아요. 그 형성평가 때 한 문제는 수능을 변형시킨 것. 한 문제는 3, 4월 달에 배워야 할 교과서 가운데서 이제 1, 2월 기본이론 교재에서 연관되어 있는 작품, 대표 작품을 한 작품 골라서 그 교과서에 실려 있는 학습활동을 변형한 문제, 그 다음에 학습활동. 학습활동은 한 작품에 하나의 학습활동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여러 개의 학습 활동을 제가 또 마찬가지로 보충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1월부터. 그래서 문학은 답안 작성을 미리 1월부터 하고 3월 이후부터서는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가지고서 답안 작성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건 교과서의 학습 활동은 예시 답안이 있으니까 내가 쓴 답안과 예시 답안을 모범 답안을 비교하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해는 하셨죠? 그리고 이제 기평 문학 문제, 이번에 이제 이청준 소설 같은 경우에가 그 기평 문제인데, 그런 기평 문학 문제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평으로 나온 문학 문제들이 논란이 많은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평으로 나오는 문학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신경 쓰지 말란 말은, 그러한 문학 문제들이 올해 또 뭐 출제될 가능성,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문학 문제들이 기평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논란이 있기 때문에라도 이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도 이 제기할 때 가장 많은 게 이청준하고 뭐 김유정 작품 정도라면 아마 그 현대소설 이번에 내셨던 분의 경향에 비추어서 아, 이렇게 논란이 많은 기평 문제는 낼 필요가 없구나라고 하는 아마 생각을 또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좀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과정평가원의 원칙은 뭐냐면 쉽게 출제해야 한다. 말은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그런 논란이 있는 기평 문제는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기평 문제를 신경 쓰기보다는 교과서 학습 활동을 서술형 문학 문제로 생각하시다. 아셨죠? 답안 작성은 3, 4월 달에 본격적으로 하지만 그런 답안 작성의 연습은 1, 2월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문학의 답안도 역시나 이제 3쪽 부분에 보시면 직면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문학마저도 그 답안이 되도록이면 좀 명료한 개념이 좀 표현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 논제와 제시문과 조건 분석이 반영된 또 답안을 또 쓰셔야 되고, 이 말은 일단 내가 생각하는 답안은 일단 조건을 놓치지 않고서 다 쓰셔야 한다. 제일 관건이 뭐였냐면 실수하는 거야. 실수하는 거. 각각 찾아 쓰라고 했어요. 각각 찾아 쓰라고 했는데 하나만 써요. 하나만 써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고요? 시험에서의 긴장감 때문에요. 시험에서 긴장감 때문에. 근데 그게 실수예요. 근데 지금 제가 뭐 주위에서 제 수험생들에게 대체적으로 1차 합격한 학생의 그 합격 전공 점수하고 그 다음 떨어지신 분의 전공 점수의 차이를 좀 내면 65점, 6.7점대가 많아요. 전공 점수 65점, 6.7점대. 그러니까 서술형 문항이 한 3개 정도 틀리고 기평 문항에서 한두 개 정도가 틀려서 한 15점, 16점, 17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면 12, 13, 14, 15 그 정도. 그러니까 서술형 한 3문항 정도 틀리고 기평 한두 문항 틀리면 한 마이너스 15면 65점대 내외로 전공 점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합격자 컷이 높잖아요. 82.3점이다. 그럼 교육학 때문이에요. 교육학이 평균적으로 17점이야. 19점이고 만점도 있고. 전공 점수는 대체적으로 보자면 65점대 내외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떨어지신 분도 65점, 합격하신 분도 65점. 근데 교육학 점수의 차이 때문에 합격, 불합격이 있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올해도 교육학은 그렇게 많은 점수를 이렇게 줄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비전공 교과의 교사들을 많이 충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교육학하고 면접밖에 시험을 보지 않아서 전공 시험이 없기 때문에 교육학은 과락을 면하도록 점수를 줄 거란 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점수를 이제 얻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학은 17점 깔고 가야 돼요. 전공이 이제 65점 정도로 나오면 돼요. 그런데 서술형에서 그렇게 3문항 틀리고 기입형에서 한 두 문항이나 한 문항 틀리는 이유는 서술형에서 틀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학에서요. 근데 문학에서 아예 논점을 몰라서 틀렸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 근데 그렇게 논점을 모르는 문학 문제였냐 이거지. 쉬웠다면서. 보기에서 다 관점이 주어졌다면서 왜 그렇게 문학에서 틀렸냐. 조건 놓친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실수야, 실수.
그래서 아예 문법이나 문학에서 조건 놓쳐가지고 제가 4점을 날렸어요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랬냐고. 몰라서 틀리면 제가 이해라도 해요. 근데 조건에 그런 한두 개의 조건을 놓치는 것은 그런 것은 진짜 실수하지 말아라. 이 실수가 논제와 제시문의 조건 분석이 반영된 답안을 쓰지 않으면 무조건 일단 감점이에요. 그런 생각하시고 일단 내가 아느냐 모르냐를 떠나서 주어진 조건은 그냥 다 쓴다. 이게 4줄이 됐든 5줄이 됐든 8줄이 됐든 주어진 조건은 다 쓴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 이건 말씀드렸고 이제 반복되는 기출 테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기출 테마는 이건 이제 15학년도 B형 논술형 문제하고 지금 이제 4쪽 프린트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나왔던 B형 소설형 문제의 시와 소설 문제예요. 15학년도 B형 논술형 문제 때 3편의 작품을 주고 보기에서 상황에 대한 인물의 대응 방식을 물어보고 나서 두 번째 조건에서 그러한 인물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활동이 갖는 교육적 의의, 이 두 개를 물어봤었어요. 15학년 B형 논술형 문제 때 가나다의 세 작품에는 모두 다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이 처한 상황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했었어요. 그걸 이제 작품에서 찾고 그 인물들의 대응 방식이 여기 봤어요. 각각 소설하라고 했죠. 그죠? 각각 소설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대응 방식이 지금 각각 소설하라는 말은 공통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처한 상황은 공통적인데 대응 방식은 서로 다르다는 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거 부분만 소설화해 주시면 된다. 이건 이제 소설 문제고, 다만 인물에 대한 대응 방식에 다르다는 것은 그 인물들의 삶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테마는 작품 속에 나타난 인물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문학교육의 의의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였었어요. 근데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이용하게 하나씩의 별, 개용목의 별을 한다. 낯선 작품, 낯익은 작품. 이 개용목의 별을 한다는 왜 낯익은 작품이어야 하냐면 임용 객관식 문학 문제에서 선택지로 이 개용목의 별을 한다가 언급된 적이 있어요. 선택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용 기출문제를 공부한다. 특히 객관식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때는 선택지에 언급된 작품도 공부하셔야 돼요. 선택지에 언급된 작품. 이해하셨죠? 저는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이거 보시라고. 개용목의 별을 한다도 선택지에 언급된 작품이니까 교과서에는 실려있지 않아. 실려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떤 내용인지는 일단 보고 가라. 다만 안다고 할지라도 개용목의 별을 한다를 안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시하고 소설이잖아. 그리고 공통점이 뭐야? 상호텍스트적 맥락으로 별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주목한 거죠. 수능 문제는 복합양식 문제라고 해요. 복합양식 문제로 갈래를 복합시킨 문제. 예를 들자면 고전시가 현대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가운데 가사문학 작품하고 현대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혼합 갈래의 문제들이 꼭 한 문제씩은 나와요. 그러한 대표적인 수능 유형의 문제이지만 여기서는 테마가 반복된다고 했는데 15학년도의 B형 논술형의 테마는 인물이 처한 상황들에 대한 대응 방식, 다양한 인물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논점이었다면 B형 소설형 문제의 논점도 그러니까 가와 나의 A와 B의 각각 인물이 나와요. 사람들, 친구. 근데 그 사람들과 친구의 가나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의 비교. 삶의 방식의 비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물들의 삶의 방식이 처한 상황은 공통적이나 대응 방식이 각각 소설화라는 것에서 비교. 공통된 테마예요. 이 말은 결국 인물 문제예요. 시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소설작품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이 있고요. 그 인물들은 각각 처한 상황들이 있어요. 인물들이 처한 상황들이 존재해요. 맞죠? 근데 그 인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을 물어본다는 것은 결국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예요. 인물의 태도. 예를 들면 시에서는 시를 분석할 때 시작품을 분석하는 도구나 수단. 이건 이제 저희가 1, 2월 수업 시간에 충분하게 도구나 수단을 두겠지만 일단 시적 상황을 도구나 수단으로 삼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상황에 처한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화자일 수 있어요. 그러면 화자가 그 처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서라고 해요. 그 다음 대응 방식, 이걸 태도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시작품을 분석한다면 기본적으로 시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는 두 가지. 하나는 화자가 처한 상황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별에 직면한 화자냐, 이별을 한 후의 화자냐, 이별의 상황에 있는 화자냐, 이별한 후에 한 50년이 지난 화자냐. 이별한 후에 50년이 있어요? 네, 임용문제에 나왔던 서정주의 신부라고 하는 시는 신혼 첫날 밤에 남편이 나가가지고 50년 후에 돌아왔는데 아내를 탁 만지니까 하고 가루가 되는 거예요. 50년이 지났어요. 그러자 그것은 이별의 한이 맺힌 거지, 한. 그러니까 이별에 직면한 화자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만약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거라면 아직 이건 이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별을 가정한 거예요. 이별을 가정한 상황인지, 이별을 방금 한 상황인지, 방금 떠나보낸 상황인지, 1년이 지난 건지, 아니면 50년이 지난 건지 상황이 다르죠. 이별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하여 어떤 화자는 체념하고 어떤 화자는 기다리고 어떤 화자는 원망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러한 원망과 체념의 감정 상태는 정서라고 하고 소식이 없으니 내가 가봐야지. 지금 이미 떠난다고 하니 내가 이거 배틀 걷어차고 따라가야지. 이런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라고 하는 건 태도의 문제야. 근데 여기 지금 나온 이것은 각각 처한 인물들이 있고 그 처한 상황들이 있는데 삶의 방식은 서로 차이가 있어. 삶의 방식이 차이 있단 말은 여기서 나오는 이 삶의 방식의 이 문제에서 거론된 것에 의하면 삶의 방식이란 결국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야. 그럼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란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 인물의 태도를 묻는 문제예요. 이 테마는 계속 반복돼요. 작품만 다를 뿐. 그럼 결국엔 여러분들이 작품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셔야 되냐면 시 속에 화자가 존재하거나 소설 속에 인물들이 존재하면 그들이 처한 상황들이 존재해. 시 속에서는 갈등이 없을 거야. 시 속에서는 그냥 시적 상황만 존재하죠. 근데 소설은 그렇잖아요. 소설은 갈등 상황이 존재해요. 무엇 때문에 이 인물들이 갈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 대응 태도가 소설 속에서는 갈등의 해결이고 시에서는 시적 화자의 태도로 나와요. 그래서 시작품이나 소설작품을 읽어갈 때 일단 인물의 태도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 생각하시려면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이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태도를 묻는 것이란 삶의 방식을 묻는 것이라고 똑같은 건데 대응 방식을 묻는 거야. 근데 그 대응 방식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달관하고 있느냐 자주 하고 있느냐, 관조하고 있느냐 체념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 상태를 정서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여기에서는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문구의 이제 그 관촌수필 문제가 나왔던 재작년인가 하는 그 기출문제에서는 조마이섬 이야기가 나왔던 저기 뭐였죠? 그 현대소설 작품이 뭐였죠? 김정한의 소설 작품? 이 두 작품을 주고 각 인물들이 사건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을 지문에서 찾으라고 했어요. 인물이 느끼는 감정을 뭐라고 하죠? 정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물의 정서와 태도는 기본적으로 묻는 문제다. 그러면 작품을 보실 때 인물의 정서, 감정과 그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인 태도는 계속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 어떤 구절에서 그 태도를 찾을 수 있고 어떤 구절에서 감정을 찾을 수 있는지 자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작품을 분석할 때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드렸습니다. 이런 기출 문제들은 계속 테마는 반복됩니다. 작품만 다를 뿐. 작품만 다를 뿐. 따라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공부하실 때
어떤 작품이 나왔냐를 주목하지 말고 어떠한 테마로 지금 묻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 공부하시면서 다른 작품에 이것을 적용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 그 작품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는 몇 년의 몇 행 부분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 부분인가, 몇 년의 몇 행 부분에서 시적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는 부분인가, 그리고 1년의 2행 부분의 태도와 2년의 3행 부분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학습하셔야 돼요. 가령 윤동주의 자화상은 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자기의 모습이 우물 속에 비쳐. 근데 그 우물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은 사나이야. 저 사나이가 가여워져. 근데 또 한편으로 미워.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리워. 그러면 각 연의 행에 사나이에 대한 인물의 감정이 나와. 그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그 행의 구조를 찾아서 한번 소설해봐. 이런 활동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2년의 2행 부분은 미움, 2년의 3년의 2행 부분은 그리움, 또 4년의 2행 부분은 가엾음.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에 적으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일종의 대상에 대한 정서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들 작품을 좀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시는 시적 상황과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 그 다음 소설은 상황이 곧 갈등이야. 그래서 갈등 상황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의 갈등 해결 방식. 이 점이 이제 주목하셔서 계속 작품을 구절과 대목을 찾으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작품 공부예요. 그건 기출문제 테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기출 테마는 임용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일 텐데 절대 정답 도출에 신경 쓰지 마세요. 특히 문학 기출 문제의 정답은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특히 2014학년도부터 시작해서 서답형 문학 문제의 정답은 뭐 당연한 거고, 또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2차 논술형 문제가 있어요. 그 2차 논술형 문제의 문학 문제는 수준도 굉장히 어려운데 답도 모르겠어. 그 정도로 문학 문제의 정답 도출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 임용 문제를 가지고서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신다고 모여서 답안을 쓴다고 하더라도 스터디가 깨져요. 왜냐고요? 내 답안이 맞는데 너는 틀리다고 하고, 그리고 너는 너의 답안이 맞다고 해서 한국문학 통설을 가지고 오고, 나는 나의 답안이 맞는다고 해서 뭐 김열규 선생님의 교수님의 예전에 자기가 학부과정 때 들었던 개론서 가지고 와가지고 각각 출제 근거 들면서 내 답안이 맞아 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 기출문제는 답안 도출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테마에 신경 쓰셔야 돼.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가지고서는 답안 작성을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 문제를 출제했는가?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테마가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처음 해봤던 기출문제. 이 테마는 뭐예요? 설화와 소설의 관련성. 이게 계속 반복되는 테마. 반복되는 테마. 이 기출문제 테마. 인물이 처한 상황과 대응 방식. 예, 대응 방식이 달라요. 그 대응 방식은 삶의 방식이라고 했고, 결국에는 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결국 그 대응 방식, 또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다. 그래서 인물의 심리와 태도, 또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와 관련된 테마이구나. 작품을 이렇게 봐야겠다. 이렇게 반복되는 테마에 이제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출제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지문에서 찾는 거야. 이 지문에서 찾는 거니까 결국 수능이야. 그래서 몇 년 몇 행 부분에 어떤 태도가 나와 있는지, 또는 보기 부분에서 그러한 감정이 드는 두려움의 감정이라고 아예 줘요.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왜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의 이유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수능형이니까 찾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몇 단어로 찾아라, 몇 구절로 써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건 수능식이어서 지문에서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지문에서 찾는 연습은 객관식 문제로 연습하시면 돼. 객관식 문제. 그래서 제가 찾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나 임용은 찾기만 하는 거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왜 그런지 서술하거나 비교하거나 그 다음 설명할 것을 또 요구하는 문제들이 또 붙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 기출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원해야 할 배경 지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그 답안을 논점이나 답안 작성을 할 때 좀 유연하겠죠. 그래서 많이 아시는 분들에게는 당할 자는 없는 거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작품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때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라고 하는 이 범위는 제 생각은 뭐냐면 일단 교과서 수록 작품을 알아야 돼요. 저 한양대 특강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현대시 교육론, 현대시 교육론. 그건 제가 교수님의 성함까지 말씀드릴게요. 정재찬 교수님이라고, 한양대. 정재찬 교수님은 그 시를 읽는 그대에게라고 하는 그 수필 에세이로 베스트셀러야. 그리고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JTBC인가 TV 거기에 어쩌다 어른에 출연을 하신 분이기도 해요. 교수님인데 현대시 가르치시면서 그분이 그 강연을 하신 걸 보시면 현대시를 이렇게, 사범대 교수님이시긴 한데 일반인들이 현대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강연을 하셔서 당시 이제 그 한양대학교 공대생들에게 교양 강의를 했었는데 거의 뭐 매주마다 강의 시간에 박수를 받을 정도로 아주 혁신적인 현대시 수업을 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소문으로 듣고, 그분이 쓴 에세이집을 읽었더니 정말 그래요. 정말 쉽게 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죠. 정재찬 교수님. 근데 그 정재찬 교수님이 이제 한양대 그 임용특강에서 딱 처음에 오셔서 학생들에게 그 체크리스트를 줬는데, 그 체크리스트가 한 7개의 항목이 있어요. 근데 그 7개의 항목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체크하고. 그 체크하는 것이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동주의 새로운 길. 다시 윤동주의 새로운 길. 이번에 개정된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2012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있기도 하고요. 그것은 활동에 실려있고. 모르잖아. 일반인들은 몰라도 돼. 윤동주의 새로운 길은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시면 가르쳐야 할 중학생들이잖아.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으로 저는 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동일의 한국문학 통사에 실려있는 작품을 몰라도 돼요. 근데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은 아셔야만 해요. 최충전을 몰라도 돼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최충전 모르니까 보기로 충분하게 줬잖아요. 최충전에는 야레자설하고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가 있다.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는 들어보셨나요? 수능 보기에서도 나오고 교과서 학습활동에도 등장하는 게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예요. 적어도 들어는 보셨어야 되죠. 수능에서 등장한 작품이거나 수능에서 다뤄지는 용어는 당연히 그것은 교과서, 지금 교육 현장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수능에 반영된 거 아닌가요? 예전 10여 년 전의 수능은 교과서를 벗어나지만 10여 년, 개정 7차 이후로부터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 때문에 EBS를 수능에 반영하고, 그 다음 내신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교실 공간 안에서 가르치는 작품들을 계속 숙제를 하거든요. 만약에 교육과정 바깥에서 작품이 나온다면 보기를 충분히 주고, 근데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나 수능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전공 국어 선생님으로서는 문제는 있어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 정도는. 일반인들은 몰라도 되고 영어과 학생들은 몰라도 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 가르쳐야 할 사람이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작품을 어느 정도까지 양으로 공부해야 하느냐의 범위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선생님, 근데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 정말 많은데. 네! 하셔야 된다니까? 정말 많은데요? 네! 알고는 있어야 된다니까? 들어는 봤다고? 아, 새로운 길! 아, 내가 생각나는 거는 이렇게 한 구절 정도는 생각나야 된다니까? 그게 전공 국어교사의 운명이에요, 운명.
아무튼 기출문제는 일단 테마, 그죠? 그 다음에 작품을 보더라도 작품의 양은 이렇게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나 수능에 출제된 작품, 그렇게 한정을 좀 짓겠습니다. 근데 테마는 반복된다. 기출문제 테마가 반복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7, 8월로 넘기면 안 돼. 1월부터 해야 돼, 1월부터.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를 항상 다룹니다. 기출 교재를 가지고 오셔야 되고, 이제 제가 기출 교재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해설 프린트물로 나갈 거예요, 당분간. 그다음 마지막, 교과교육 문제. 교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제가 국어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교과 내용학이 있고, 교과 교육학이 있고. 근데 문법과 문학은 교과 교육학이 강한 게 아니라 교과 내용학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한 문항 정도는 문학이나 문학 문제에서 교과 교육학 문제가 나와요. 가끔씩 한 문항. 알겠죠? 자, 작년에 나왔던 A형 수술형 문제의 현대시 문제입니다. 5쪽 프린트물에 보시면 다음은 작품의 표현 의도 이해를 위한 교수학습 계획의 일부이다. 자, 교수학습 계획의 일부이다의 수식어 부분. 무엇을 위한 거라고? 표현 의도 이해. 그럼 일단 표현 의도 이해라고 하는 표현 의도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표현 의도. 표현 의도 이해. 누가 표현한 거죠? 작가가. 누구의 의도다? 작가가. 작가가 표현한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학습자가. 작품 속에 작가가 표현한 표현이 있고 작가가 표현한 게 있어요. 표현한 것이 있어요. 표현한 것이 있고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의 의도도 작가의 몫이야. 근데 그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학습자의 것이야. 따라서 작품 속에 드러난 작품 속에 존재하고 있는 표현, 어떤 표현이 있는지. 그럼 여러분들 표현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은 뭐죠? 내용, 형식, 표현. 표현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형식은 뭐예요? 정말 진짜 죄송합니다. 내용은 작품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게 뭐죠? 주제예요, 주제. 다뤄지는 내용. 주제예요, 주제. 아니면 화제와 관련된 주제. 화제란 뭐예요? 주제를 암시하거나 내포하고 있는 소재. 정말 너무하다. 그렇다고 합시다. 이거 배웁니다. 내용, 형식, 표. 형식은 갈래예요, 갈래.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근데 서정 갈래 안에서도 다시 유형으로 나눠보면 시의 분류 체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습서 같은 거 보면은 이 시는 시의 종류. 무슨 시, 무슨 시, 무슨 시. 예, 서정시이면서, 자유시이면서. 이런 식이죠? 근데 그게 형식이에요, 형식. 서정 갈래 안에서도 시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죠? 소설 갈래 안에서도 현대소설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 게 형식. 표현은 뭐죠, 그러면? 표현이 바로 변화법, 비유법, 강조법, 문체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법은 뭐가 있어요? 네, 다 저건 잘 알고 있네. 해봐. 어디까지 나온지 보게. 자, 직유법, 은유법,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화류고 또 없어? 네,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한계야. 변화법, 비유법, 강조법과 같은 다양한 수사법과 소설로는 문체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표현이야. 그럼 여기서는 비유, 은유, 상징, 반어, 역설, 풍자와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작품 속에서 표현된 것. 근데 작가가 그와 같은 반어, 역설, 비유, 상징, 풍자와 같은 표현 방법을 활용한 의도를 독자들이, 학습자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교수학습의 계획의 일부야.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이 작품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 표현. 근데 그 작가의 그 표현 방법을 변화법, 비유법, 강조법, 비유, 은유, 상징, 반어, 역설, 풍자와 같은 표현 방법을 그렇게 표현 방법을 활용한 의도가 있겠죠? 맞아요? 표현은 겉으로 드러난 거야? 숨겨져 있는 거야? 겉으로 드러난 거. 의도는 숨겨져 있는 거야? 겉으로 드러난 거야? 이거 초딩 수업이야, 지금. 숨겨져 있는 거. 그럼 의도는
사실적 독해를 해야 돼? 추론적 독해를 해야 돼? 추론을 해야 돼. 그러니 당연히 의도의 추론이 나오지. 활동에서.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 교육의 문제는 이런 게 교수 학습의 계획의 일부이다. 표현 의도 이해 이런 게 교수 학습의 목표예요. 교수 학습의 목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죠. 표현 의도에 주목해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표현이 뭐라고요? 이 작품 속에는 어떤 표현 방법이 쓰여져 있는지를 찾을 수 있다. 찾아야죠? 당연히 찾아야 되니까 활동 하나는 찾는 걸 해야 돼. 그다음 두 번째, 그 표현 방법을 왜 썼는지 작가의 의도를 추론해야 돼. 의도는 숨겨져 있으니까. 표현은 드러나 있고. 그리고 나서 그 표현 의도에 주목해서 작품 전체를 이해하는 거야. 여기는 일부분을 이해하는 거지. 1년과 2년의 분위기 차이에 의하여 표현 방법이 드러나고 이렇게 분위기 차이를 내는 표현 방법을 통하여 의도가 숨겨져 있는 의도를 찾고 이걸 통하여 작품 전체의 의미를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러한 교수학습의 목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문이 나오고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건 이제 교과서만 보면 저건 할 수 하는 그런 교과 교육 문제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전형적인 교과 교육 문제로 나오려면 2번이 없어야 돼. 여기가 네모칸이 쳐지고 이 학습 목표에 따라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번 빈칸에 들어가야 할 활동을 구안하고 구안이라는 표현을 써요. 활동을 구안하고 그 활동이 갖는 의의를 소설하세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교과 교육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교과서를 여러 번 보시기만 하면 돼. 교과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교과서는 학습 목표가 있고 지문이 나오고 작품이 나오고 그다음에 학습 활동이 한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학습 활동에 당연히 여기 옆에는 교생지도서 읽어보시면 예시답안이 있고 그다음에 각 예시답안의 윗부분이나 상단 부분에 감상의 주안점, 지도의 중점, 지도의 주안점 또는 교사 길라잡이 이런 게 하나씩 학습 활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하여 이런 표현이 쓰이죠. 그러니까 이 활동을 통하여 분위기 차이를 통하여 무엇을 지금 파악하고자 하냐면 이 작품의 표현 방법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예요. 김명수의 하급반 교과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어요? 작년에 제가 찍어준 작품이죠. 저는 작품까지도 맞추는 사람이에요. 작년에 마지막 수업에 파이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김명수의 하급반 교과서를 제가 찍어줬다는 것에 고마워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자도 받았고 선생님이 찍어준 작품 나왔다고. 근데 저는 그런 수업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수업 하지 않아요. 작품 찍어주고. 왜 그랬냐면 출제자를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출제자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반어 역설이 좋아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떤 표현 방법의 문제야? 반어의 문제야. 근데 반어의 문제인데 반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적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왜냐고? 이거는 교과서 수준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단어를 설명하는 수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바로 첫 번째 1, 2년의 분위기 차이가 반어를 중심으로 해서 차이가 나야 돼요. 그리고 의도도 반어를 사용한 의도를 소설해 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작성 방법에서는 여러분들이 못 쓸까 봐 답안을 작성을 못 할까 봐 1번 활동에 대하여서는 쓸쓸날이라는 시어를 중심으로 1년과 2년의 분위기 차이를 수술하라고 했어요. 원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출제를 해야 하냐면 학생들한테 이런 활동을 수술해야 돼. 근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들 못 믿기 때문이야. 이 분위기 차이 파악을 하기라고 하는 이게 만약에 여기는 활동이라고 붙어있지만 저는 활동이라고 안 보고 이것을 교수학습 내용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교수학습 내용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구안하셔야 하면 이게 나와야 돼. 학생들한테 이렇게 주어져야 돼. 1, 2년의 분위기 차이를 위해서 쓸쓸한이라는 시어를 중심으로 1년과 2년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자. 모든 별로 알아보자. 파악해보자. 이게 활동이에요, 활동. 근데 이 활동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못 믿는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게 빈칸이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린 찾아봐. 그래서 1년과 2년이 분위기 차이가 쓸쓸한을 중심으로 해서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여기가 1년이에요. 여기가 1년. 그 다음에 이 봄날 쓸쓸한 여기가 2년. 1년이 엄청 길어요. 여기가 2년이고 쓸쓸한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 2연은 분위기 차이는 당연히 어떤 분위기가 차이가 난다라고 할 때 이 분위기 차이는 여러분들이 소설해 주시면 돼. 근데 분위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분위기라고 하는 게 뭘까? 여기에서는 시적 화자와 관련되어서 표현 방법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누구인가? 이 시의 화자는 어떤 시적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미리 봐야 돼. 프린트물에 지금 그 육적 부분의 하단 부분 하고 있어요. 프린트물의 육적 부분의 하단. 거기 보시면 1, 2연과의 분위기 차이를 파악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1, 2연과의 분위기 차이에 대하여 이 시의 화자는 육적 부분의 제일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이죠. 이 시의 화자는 제가 왜 1, 2연의 분위기 차이를 서술하는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서술 부분에서 화자에 주목했냐면 모든 시의 내용을 분석하거나 해석할 때 필요한 것은 뭐라고? 인물이 처한 상황. 그럼 지금 이 인물은 지금 어떤 인물이죠? 이 화자. 이 시의 화자는 어떤 사람이죠? 네, 교실에서 아이들의 시 읽기를 지켜보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면 교실에서 아이들이 시를 읽는 상황. 근데 여기서는 태도가 나오는 것, 또 감정이나 정서가 나오는 것, 이거 준비하셔야 돼. 그러한 시 읽기 상황을 지켜보는 화자는 어떤 감정 상태가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쓸쓸하는 감정일까 태도일까? 감정이야. 결국에는 쓸쓸한이라고 하는 시어를 중심으로 해보자면 시어 그 쓸쓸한의 앞부분에 있는 1년 부분은 아이들의 시 읽기를 지켜보는 화자가 1년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보면 외우기도 좋아라, 읽기도 좋아라 라고 하는 어린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는 장면, 그 장면을 아주 명랑하게 전해주는 무엇이 존재하냐고요? 목소리. 이 화자와 목소리는 무지무지 중요한 또 서정갈래 시를 분석하는 도구와 수단이에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화자의 목소리를 뭐라고 하죠? 어조라고 해요. 어조. 어조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거냐면 요걸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소설 속에서는 인물들이 직접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요. 인물들이 대화하거나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인물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시 속에서는 이 인물이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말이 대화나 대사처럼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독백적으로 이제 들려오는 것들이잖아. 그죠? 그러므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들어. 그냥 그 화자의 속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화자의 말보다는 화자의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와 태도는 시 속에서의 정서와 태도는 주로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남성적 목소리, 여성적 목소리, 의지적 목소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만 정서와 태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년 부분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드러나냐면 굉장히 명랑한 목소리야. 명랑한 목소리. 명랑하게 전달해주는 목소리. 알겠죠? 근데 조건 1번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였죠? 1, 2년의 분위기 차이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라고 할 수 있어? 명랑한 분위기. 근데 그 명랑한 분위기가 쓸쓸한 다음에 나오는 2연 부분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다고? 어떻게 바뀌었다고? 명랑한 분위기가 또는 이 명랑한을 대신해서 경쾌한 분위기, 활기찬 분위기, 그 다음에 청아하고 꾸밈없는 이런 시 구조를 이제 주목해 보자면 천진난만한 그 분위기. 아무튼 그러한 어린아이에 접근한 화자의 목소리로
아주 명랑하고 경쾌하고 쾌활하고 밝은 분위기 이렇게 가야 돼. 분위기를 소설하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근데 갑자기 2연 부분에서는 어른의 목소리가 드러나. 어린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른의 목소리. 하지만 2연에서는 7쪽 부분에 위에 상단 부분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러한 명랑한 분위기는 급격히 하강하게 돼. 그 이유가 뭐라고? 무엇 때문에 하강하게 돼? 쓸쓸한이라고 하는 시어를 중심으로 하니까. 그러면 1년에서 겉으로는 명랑하지만 2연에서는 시 속의 화자가 생각드는 것은 쓸쓸한 거야. 명랑함과 쓸쓸함은 분위기가 차이가 날까 안 날까? 나는 거죠. 이렇게 겉으로는 명랑하지만 속으로는 쓸쓸하게 생각한다. 겉으로는 속으로는 두 개가 서로 반전이 있거나 모순이 있는 그런 표현 기법을 뭐라고 해? 반어예요. 기본적으로. 명랑한 분위기의 목소리를 쓸쓸한 그런 목소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명랑한 그러한 쾌활한 경쾌한 목소리가 여기서는 좀 작가가 의도하는 바일까? 아니면 쓸쓸하다라고 하는 것이 작가가 의도하는 바일까? 쓸쓸한 거예요. 작가의 의도는 숨겨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쓸쓸한 것이 말하자면 1년에서 지켜보던 우리들의 책 읽기가 쓸쓸한이라고 하는 시호로 인하여 화자의 목소리가 전혀 다른 어른스러운 목소리가 등장하면서 1년의 발랄한 시 읽기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으로 하강되고, 따라서 이 시는 1년과 2년의 차이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냐면, 이제 7쪽에 지금 몇 번째 줄 하고 있냐면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 따라서 이 시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목소리가 1년에서 나와.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근데 그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내고 있는 그 부분에서 A에 주목해 보자면 아니다 하고 따라 읽고 그렇다라고 따라 읽는 것이 경쾌해.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경쾌했지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쓸쓸하다고 받아들여. 그 쓸쓸하다고 받아들인 것을 어떻게 하냐면 따라 읽게 만드는 세상에 대한 씁쓸함. 씁쓸한 거야. 세상에 대한 씁쓸함. 획일화된 세상에 대한 씁쓸함. 그렇게 아무 무비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게 만드는 세상에 대한 씁쓸함. 이게 말하자면 이 화자의 뭐가 되냐면 표현 방법을 쓴 의도가 되겠지. 따라서 이 작가의 의도, 화자의 의도는 화자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태도. 화자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태도는 쓸쓸하다, 씁쓸하다가 아니라 태도니까 뭐다? 비판적이다. 비판적이다. 그렇게 소설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의 획일성, 획일화된 세계. 따라 읽게 만드는 세계. 허구성, 그렇게 명랑하고 쾌활하게 따라하지만 그것은 허구적일 수밖에 없고 진실은 아니다는 것. 그 다음 앞에서 읽으니 따라 읽는 것에 대한 포갑성과 같은 획일성, 허위성, 포갑성을 폭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세계에 대한 폭로는 어떤 표현 기법으로 지금 이 시가 쓰여지고 있냐면 반어라고 하는 표현 기법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그렇게 반어로 해석을 해보면 또 왜 이렇게 나는 물끄러미 그 소리를 듣고 있다. 이제 작품 전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각 19조를 해석해보자.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지? 관조. 하지만 의도가 숨겨져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기억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관조, 관찰.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작품 전체 의미를 가지고 19조를 이제 해석하고 들어가니까. 맞죠? 첫 번째 나오는 작성 방법에서는 1, 2연과 분위기 차이를 파악한 다음에 결국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거군. 따라서 그 표현 의도에 주목해서 다시 작품을 이해해보자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므로 관조, 관찰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기서는 겉으로는 물끄러미이긴 하지만 맞죠? 아, 이거 모두 같았어. 죄송합니다. 기억번 부분에 들어가야 할 기억의 표현은 겉으로는 객관적이고 관조적인 것 같지만 실은 그 속마음은 쓸쓸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작품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구절의 의미를 지금 소설해 줘야 되니까 화자의 무슨 태도? 비판적 태도를 했을 때 이게 정답이야.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먼저 쓸쓸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1, 2연의 분위기 차이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이 문제니까 그런 거야. 지금 작성 방법에서 분위기 차이를 소설한 다음에 기억 부분을 서술하는 것을 활동 부분에서 보자면 1, 2연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그 표현에 주목하면서 각 구절의 단어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비판적 태도다라고 이렇게 좀 소설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표면적으로는 관찰적이지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지만 실은 그게 물끄러미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A에 담긴 의미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소설되겠죠. 이거 뭐다? 이거 뭐다? 이거 뭐다? 획일화된 세계.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는 태도야. 무슨 태도? 비판적 태도. 이거는 세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화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획일화되어 있다고. 획일화되어 있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구절은 기억 구절.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는 구절은 A번 부분.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부분, 구절은 쓸쓸한. 이해하시죠? 그래서 답안을 그렇게 했어요. 1년은 어린아이들의 명랑하고 밝고 쾌활하고 경쾌하고 상승적 분위기가 나타나지만 2년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 오히려 씁쓸해하거나 쓸쓸해함으로써 부정적 상황으로 그 분위기가 반전되거나 하강된다는 점에서 상승하는 명랑하고 쾌활한 분위기가 아니라 하강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그런 상황의 분위기라는 점, 뭐 그런 점들이 쭉 서술이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그 시의 의미를 이제 분석을 했으니 이러한 그러한 그 작가의 이제 의도를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 기억본 구조를 해석해 보면 여기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는 겉으로는 바라보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비판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A는 인식이 드러나는 인식. 화자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 김명수의 하극반 교과서는 화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화자의 세계에 대한 태도. 정서는 이제 쓸쓸하긴 하지만 태도나 세상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요. 이 세상을 무슨 세상으로 바라보냐면 긍정적으로 바라봐, 부정적으로 바라봐, 부정적으로 바라봐. 그래서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인식, 부정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근데 그 인식이 태도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비판적으로. 근데 비판적 태도로 드러난 구절은 어디라고? 이 구절에 표면적으로는 관조적이지만 실은 비판적인 거고, 그 다음에 듣고 있고 읽고 있는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이 마지막 부분에 의하면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 세계는 부정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의 태도와 세상에 대한 인식들이 드러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여기까지는 이해하세요? 이게 교과교육 문제. 왜 교과교육이냐? 학습 목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활동이 주어지고 그 활동에 대한 답안을 도출하는 방법을 작성 방법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교과교육 문제. 그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됐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 해결 방법 됐고, 이제 다 끝내겠습니다.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뭐? 수능 어떻게 유형을 어떻게 대비하느냐. 두 번째, 답안 작성이 이제 관건이다. 문제는 어차피 수능 유형이기 때문에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찾기만 하면 된다. 결국에는 서술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서술하는 게 문제예요. 서술하는 게.
찾아 쓰라고 하는데 그 소수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제 소수할 것인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 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제 그 결정의 문제에 봉착해요. 아마 그런 문제가 문학 문제에서 많아요. 교육론은 이거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아니야. 교육론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문학은 이거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그런 경우가 문학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답안 작성의 문제. 그 다음 세 번째는 테마는 반복된다. 절대 답안 도출을 신경 쓰지 말아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방금처럼 제가 이렇게 답안을 도출하다 할지라도 제 답안하고 다른 답안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쓰시는 분도 그렇게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논리적 사유가 중요하니까. 저의 논리적 사유는 반어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게 표현 의도니까 반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작품을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다른 분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다만 논리적 사유, 일관된 논리적 사유를 중심으로 한 연습이 필요한 거지 이 답안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과경론. 학습 목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활동과제를 구안하고 그 활동과제를 위한 정답을 이제 도출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과서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간 강의 계획에 이 3, 4월 문학반은 국어경론과를 다르게 교육과정 및 교과서 수능을 3, 4월부터 미리 합니다. 교과서를 3, 4월부터 미리 다뤄요. 국어경론은 5, 6월 달에 교과서반이 있는데 여기서는 교과서반을 3, 4월 달에 다루고 마찬가지로 화학 품목은 3, 4월부터 이제 첨삭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답안 작성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기출 강의 뭐 이런 것들 빼고 강의 계획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안은 뭐가 중요하냐면 요게 중요해요. 요게 국어경론과 문학교육론의 구정 때 휴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요. 몇 월 며칠 날 끝나냐면 3월 2일 날 끝납니다. 여러분의 수업은. 근데 1, 2월 제가 기본이론반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항상 한 주차는 보강이 있더라고요. 보강이 있어서 구정 전주나 구정 후 2월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그 보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학년생들은 이제 졸업식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날 뭐 이렇게 못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감안해서 제가 하도록 하고 이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강의 계획을 세웠는데 다 이런 진도를 못 따라갑니다. 이 진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구정 2월 달에 휴강이 있고 그 다음 3월 2일까지 하면 보강 계획은 없어요. 3월 2일까지 하면 8주차가 나오니까. 다만 진도는 문학 진도가 워낙 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보강이 아마 있을 것 같다. 자,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수업 끝난 거 아닌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